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중국 현지 상황 어떤지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지금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도 막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고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 당국 측에서는 내일 0시를 기해서 한 차례씩 확진자에 대한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28일 0시 현재의 숫자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은 일단 현재로는 4,515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106명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측에서는 보건당국을 인용해서 일부에서 있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달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인민일보 28일자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측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생건강위원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어떤 보건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장관급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중국 중의학 관리국 측의 신종 코로나 감염 진료 시행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또한 이 보건당국 측에서는 우한 폐렴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3일에서 약 7일 가량이고 네. 적어도 14일 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병에 걸린 다수의 환자가 양호하며 아동의 경우는 병세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결론도 내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보건당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한 폐렴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 영유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사스의 발병 기원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유사성이 85%에 이른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진 것처럼 호흡기 비말, 즉 침과 분비물 감염이 주로 전파 경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또 눈 같은 것을 뭔가 오염된 곳에서 만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것만 잘하더라도 전파는 상당 부분 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환자들의 전염책 또한 많은 그 현재 확진 환자 중에는 무증상이 나타나고 혹은 열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기침도 가끔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열도 나지 않고 기침을 가끔밖에 하지 않는 자들이 확진자가 된 것은 검진 기법을 향상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한시장이요. 중국 우한시장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부분 시인을 하면서도 사실 중국 중앙정부 비판을 좀 했단 말이에요. 비판적인 발언을 했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 정부의 수장이라면은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지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중국 내부 반응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존재하는 면이 좀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정부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이런 비상 상태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비난보다는 일단 따라야 된다. 어떤 내용을 보는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 간의 전염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서 더 어떤 그 위기감을 너무 없앴다라는 것 이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500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먼저 이런 바이러스가 존재한 상태의 그런 시기 이후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춘지가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2월 3일로 이 춘절 연휴가 좀 확대되고 연장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도시로 복귀하고 나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것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정부를 믿어야 하지만은 어쨌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 춘절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한 네. 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우한 시내에 뭐 있는 뭐 마트 뭐 생필품이 동났다,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한에 계시는 교민들의 소식에 네네. 따르면은 사실상 현재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마트라든지 상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지난 23일 오전부터는 대중교통을 중단하고 비행기와 기차가 모두 끊겼고 시내 대중교통의 운영도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한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역시 봉쇄가 됐고 네. 택시는 이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 도로에 때로는 흙을 막아서 이동 막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끌고 가려고 해도 주유소가 많이 문들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동이 정말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한에 있는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 배식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중대형 마트를 통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일부 충당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한뿐만 아니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베이징의 일부 지역의 마트들의 물건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하지만 신선식품의 경우는 현재 구입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중국이 가장 물류가 어려운 때가 이 춘절, 춘지의 기간입니다. 그런가요? 설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춘절이라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평소라도 마트에 가면은 뭔가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동나 있는 경우가 아주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물류가 잘 안 되는 다들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 자체가 모두 귀향을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의 춘절,春지에도 이런 생필품까지는 아닙니다만 신선식품 같은 것이 좀 부족한 편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들 좀 불안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마침 또 춘절 때는 생필품이 좀 부족한 편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훨씬 힘들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한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립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정부에서 우한 측에 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커창 총리가 방문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을 3,000명을 파견해서 우한과 후베이 지역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임시병원을 2곳을 짓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놓고 병상이 1,000개짜리 있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네.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아마 TV 등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넓은 공터에 굴삭기들이 수십 대가 TV에서 땅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신 바가 있겠습니다. 사스 때도요, 베이징의 샤오탕샨이라는 그런 지역에 약 일주일 만에 병원을 임시로 확보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만든다고 하면은 조금 우한 지역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우한으로 향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의료진 3,000명의 이동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기로 했고요. 네.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는 물자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한 시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이 우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겁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제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사실상 중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모두들 통제가 되고 이동이 봉쇄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베이징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한에서 온
한 어떤 우한에서 온 어떤 분이 그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임시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그분이 뭐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일시 봉쇄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수의실에 확실히 등기를 하고 어떤 이유로 출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지만 그런 것도 소명해야지 외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인가 물건이 배달되어도 현관에 나와서 받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굳이 봉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베이징 시내, 수도 베이징 시내만 보더라도 거의 어떤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사실 우한 지역에 투입이 되는 의료진들의 건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삭발까지 하고 또 자기가 만약에 이 우한폐렴에 걸려갖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시신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밝혀서 참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어떤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들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요. 일단 마스크, 그리고 방호복, 그리고 고글이라고 해서요. 그 전체의 방역의 기능이 있는 안경, 밀착되는 안경,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절실하게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는 듯 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어떤 3,000명의 의료 요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의료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하지만 본인들이 건강을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완쾌가 돼서 퇴원한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약 사망자 수의 절반 정도가 완쾌가 확인이 돼서 퇴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완쾌된 분들의 혈통을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저항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제약마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석 하나의 추측도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 측에서는 현재 확인 중이고 만약에 이제 막 퇴원을 하고 이제 막 완쾌가 해서 안정이 완전히 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의 혈청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베이징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이재민 중국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뒤로 살짝 옮겨서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한폐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네. 지금 전 세계 17개국에서 65명이 우한폐렴에 감염이 되었다. 이제 중국을 제외한 것이죠. 네, 제가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17개국이었는데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더니 18개국. 아이고, 늘어났군요. 예,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14명의 환자가 나왔고요. 홍콩 8명, 마카오 7명, 미국, 대만,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5명입니다. 네. 일본, 우리나라 4명, 프랑스 3명, 캐나다, 베트남 2명,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독일에서 도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먼저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곳으로 여행 갔던 중국인들이었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두 번째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5명이 확진자인데 다 최근에 우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태국 환자가 총 제일 많죠. 총 14명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브라질에서도 27일에 22세 여성이 감염된 것으로 일단 의심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국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어쩌다가 태국이 제일 많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 1년여 동안 우한발 여객기가 갔던 목적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태국이 33%로 1위였습니다. 역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12%가 2위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태국에서 가장 많은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각국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일본이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 조치가 가능한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조치입니다. 네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국가와 공공단체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우한시에 있는 자국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오늘 밤에 전세기 한 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200명이 탑승을 할 수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현지에서 출발해서 내일 아침쯤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귀국을 원하는 일본인이 65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200명만 올 수 있으니까 네네. 일본 정부가 내일 이후에 전세기 한 편을 더 파견할 전망인데요. 필요할 경우에 정부의 전용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후베이 성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국무부가 27일에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특히 우한이 있는 후베이 성으로는 여행을 하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후베이 성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가 4단계가 있는데 최고 수준인 4단계를 발령했고요.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또 러시아 관광청은 여행사들에게 중국 관광상품 판매를 중지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특히 연해주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곳의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가 어제 오후 8시에 정규보도 끝부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라는 특집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어제까지의 확진 환자 수를 신속하게 전했어요. 근데 보통 주변국 상황 얘기는 시차를 두고 전달을 해왔거든요. 근데 북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에는 특집 방송을 또 편성을 했는데 특집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편성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신문도 전 세계 각지에 이제 확산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는데 이렇게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매체를 통해서 시시각각 지금 폐렴 상황을 보도하는 건 그만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북한 내 감염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좀 위험하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단둥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거의 접경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둥에서 26일에 1명, 27일에 3명, 28일 오늘 1명의 확진 사례가 지금 사흘 연속 나왔습니다. 인구수가 23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벌써 5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북한도 아주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 오늘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생 검역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고 외국 출장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대응책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띄워서 그렇습니다. 자국 국민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탈출할 수 있도록 우한으로부터 돕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비행기가 탈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는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한에 남아있는 미국 국적 시민 중에는 절반 이상이 전세기 표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한 탈출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한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심 환자가 많은 비행기에 타면 오히려 감염이 더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요. 교통 통제로 공항까지 갈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당수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우한 지역에 계시는 네. 그분, 그러니까 한인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디 결집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가는 거가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미국이 먼저 이제 보내는 전세기 정원이 230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우한에 남아 있는 미국 시민은 한 1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지금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자이나 타이나 뭐 우한을 떠나지 못하는 셈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심각하니까요. 그만큼. 네, 사스라든지 이때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그러게요. 나오고 있어서 네. 공포감도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르게 지금 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기는 해요. 네. 필리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아예 뭐 도착 비자 뭐 이걸 발급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거죠? 관광 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중국인들에게 도착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부 제공해 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인들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을 오늘부터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자를 이제 갖고 있어야지 필리핀에 중국인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관광 목적을 위해서 네. 그냥 비자 없이 와서도 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뭐 스포츠 경기 참가 그렇죠. 목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부 목적에 한해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이걸 막겠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필리핀 입국을 자체를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려는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잘 안 받으면 내주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갈 네.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네. 잘 내주질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네. 도움을 주겠다. 라고 네, 또 뭐. 트윗을 올렸죠. 그러니까요. 네,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내가 돕겠다고 제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대단하다라는 또 홍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환자가 5명으로 미국에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하는 동시에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내세우려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체코가 석자이실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볼튼 그러게요. 볼튼 폭탄 이야기 선언 때문에 때문에.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방문하기로 네.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오기로 되어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올 네. 상반기에 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빨리 잡히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케이 신문이 보도를 이제 오늘 중국 측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내놨는데요. 지금 2월에 중국 내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스 때 소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반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4월 초로 예정된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이 수개월 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까지는 중국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시 주석이 그 남은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올해 중국 내부적으로는 3월 5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이 네, 됩니다. 그렇죠. 아주 큰 대회잖아요. 그래서 그 개막을 앞두고 그 이전에 이 관련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경제 활동이 좀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인대에서 발표될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 시작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제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에도 네. 뭐 미국 주식 뭐 선물 시장 콕콕 내리고 있고 한국도 사실 영향을 네. 받았고요.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27일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1% 넘게 굉장히 많은 네네.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는 일본만 유일하게 개장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빠졌고요. 오늘도 0.55%가 하락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부 외신은 사스 피해 규모에 육박할 것이다. 근데 사스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400억 달러, 약 47조 원에 달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랑 비슷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퍼지는 속도가 사스보다 훨씬 빠르다는 훨씬 얘기가 빠릅니다. 있어갖고 네. 그때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좀 악재가 지금 닥친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은 네. 우리도 그렇고 그럼요. 뭐 여러 나라의 네. 경제들이 휘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이 박칠지는 상상을 그러니까요. 못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올해는 뭐 선거도 있고 해서 경제 가지고 그래도 좀 돈을 많이 풀고 해서 좋아지지 네.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상치 못하게 닥친 악재였습니다. 네. 전 세계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주영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완치는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의 단계는 이제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그 단계고요. 네. 경계는 그 유입된 감염병이 제한적이지만 그 이제 국내 전파가 우려되는 수준에서 이제 발령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이제 심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뭐 연말 내내, 연휴 내내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명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이제 대체 어떤 것인지, 일반 폐렴과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사람 사이에 흔하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근데 네. 그 박쥐하고 야생동물, 사람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 환경에서 서로 간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금씩 주고받아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뭐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박쥐, 사양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했고, 메르스는 박쥐랑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박쥐, 그러니까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우한 지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있었던 뭐 박쥐라든지 혹은 처음에는 뭐 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거를 그러면은 먹었을 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박쥐에서 거기 야생동물 시장에서 사람한테 옮겨질 수 있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쥐가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고양이한테 갔고, 사양고양이 요리사가 감염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번 그 감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감염 경로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박쥐에 있는 거랑 한 90% 비슷하고, 사스 과거 거랑 한 80% 비슷하고, 아마도 박쥐는 확실히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같이 이제 뭔가 야생동물이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지금 추정되고 있기는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팔리던 야생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이 이제 이 감염에 신종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주요 증상, 이제 감기랑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어떤 주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네. 근데 감기보다는 이제 독감이랑 유사합니다. 독감과 그래서 유사하다. 예, 주요 증상이 발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호흡기 곤란이 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사람 간에 감염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그냥 접촉을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될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있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 경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인데요. 네.
비말은 이제 기침을 할 때 이제 작은 물방울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같이 싸져가지고 외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한 1m 이상 잘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기침하는 순간에 나오는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접촉 감염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침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밖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바이러스가 뭐 손에 있는 손잡이, 문에 있는 손잡이 또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 뭐 이런 데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손으로 그걸 만지고 네. 그 손으로 이제 입이나 눈, 코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말과 접촉 감염이 이제 주된 감염 경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각막으로도 감염이 된다라는 경우는 뭐 그런데 있는 어떤 그 병균을 손으로 만졌는데 손으로 뭐 눈을 비빈다. 뭐 이러면은 감염이 되겠네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기사를 읽어보긴 했는데요. 네. 뭐 어떤 중국 의사가 뭐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막으로 침투해서 퍼진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막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들어온 거죠.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런 손 아까 뭐 이렇게 뭐 외부에 나와 있는 걸 뭐 손잡이를 만지거나 뭐 해서 네. 눈, 코,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네. 눈이 이제 눈에 감염이 되면 이제 눈물을 통해 가지고 코눈물관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서 눈물을 타고 바이러스가 코와 호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눈이 오염됐을 때 결국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이게 뭐 기사가 거리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중국에서 자꾸 이런 식의 기사를 똥같이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금 뭐 잠복기에도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잠복기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무슨 신종이나 변종이 됐다고 갑자기 잠복기 감염이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돌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거운 바이러스에 속하는데 잠복기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요. 기침도 안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숨만 쉬고 지나갔는데 주변에 바이러스를 막 뿌려가지고 감염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잘 상상이 되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한 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 당국에서 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약간 근거가 희박하다 그 이야기는 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아직 뭐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군요. 자, 지금 사스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또 그래서 사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신종 감염병의 확산 속도는 질병이 가진 전파력에 비례를 하고 방역 능력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방역을 잘하면 확산이 안 될 거고요. 네네. 질병 자체가 전파력이 세면 또 확산을 잘할 거고. 근데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명에 한 4명 정도 감염시키는 전파력이 있었고 메르스는 한 1명 정도 감염시키는 전파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얘기에 의하면 일단은 한 명이 한 2-3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스보다 전파력이 더 큰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은 사실 폭발적이거든요. 네네.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급격한 확산이 병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중국 방역 당국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4번째 확진자가 지금 공항에서 사실은 이제 못 걸러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큰데 온라인에서도 그래서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하나씩 조금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많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상에서 그 마스크, 지금 요새 마스크 사느라고들 굉장히들 많은 뭐 약국에도 줄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마스크 KF94만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뭐 KF94라는 거는 이제 0.3 마이크론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최대 94% 차단한다고 94가 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KF99도 있습니다. 99% 차단. 그건 사실 더 효과가 좋겠죠. 왜 94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법 크기가 큰 바이러스라서 보통 그리고 그 90대의 숫자가 있는 것들은 쓰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한 KF80 이상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이제 또 예방을 위해서 손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별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손세정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효과적이지만 지금 보통 손세정제가 한 70% 알코올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다 사멸하기 때문에 잘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효과적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수영장, 목욕탕 이런 데는 당분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중국과 같은 상황, 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좀 피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병원 같은 곳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병원은 지금 요즘은 공개를 하긴 하지만 네. 보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네.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병원 방문은 이래저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치료제는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백신 치료제 다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난항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도 아직 또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번 유행 중에 사실 백신이 새롭게 개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마땅히 쓸 약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치료제가 없으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렇지만 이제 네. 본인 자신의 면역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너무 증상이 심하면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증요법들 통해서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거죠. 자기의 면역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결국 자기의 면역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시간을 벌어서 면역으로 이겨낸다면 완치는 가능한 것이다. 이제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다. 폐기능이 많이 좀 저하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완치가 되더라도. 사망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충분한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4, 5월이 절정기가 되고 또 수십만 명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현재 중국에서 확진된 환자의 10배 이상이 실제 환자일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벌써 중국의 환자가 5천 명이면 한 5만 명 이상 이미 환자가 발생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사실 일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다른 나라 환자 수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심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먼저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의심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요 세 가지 증상이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 위험 지역을 방문한 후에 주로 이제 최근 2주 이내에 이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실 게 아니라 네. 1339나 뭐 보건소 같은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진료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지금 발원지나 그 근처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보다는 1339에 전화를 하셔서 방역 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서울타임즈에서 미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 원종건 씨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참담하다라고 밝혔지만 의혹에 대한 파문이 상당한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지금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네. 어떤 혐의인가요? 네, 데이트 폭력 미투 논란이 네네.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면서 그 혐의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그 여자친구가 올린 그 글 바탕으로 해서 네네. 뭐 강간 등 상해,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한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런 거를 혐의로 해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한 이 거죠. 여자친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사실은 이제 제3자가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수사는 진행이 네,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기 네.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할 수가 네. 있다. 자, 두 분 다 그 여자친구가 올린 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 핵심 내용 잠깐 좀 요약해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뭐 구체적인 내용을 뭐 올리는 그러기엔 건 너무 뭐, 험악해요, 험악하고 내용이. 큰 부분은 한 2개 정도로 봅니다. 본인이 왜 이 글을 올리는가에 대한 네. 전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한 거,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신이 이제 어떤 폭력을 당했건 상황, 그리고 어떻게 찍힌 부분 2가지로 네. 나타내고요.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네, 사진을 찍었던 네, 부분들에 대한 게 크게 이제 3 부분으로 나눠지고 조금 구체적인 형태까지도 이제 얘기되는 거 보고 원 씨 같은 경우는 그거 쓴 분이 그 여자친구인 것까지는 이제 본인이 네네.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기자회견상으로는. 예. 지금 근데 오늘 실검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단어가 이거예요. 가스라이팅. 이게 이제 원래 영화, 저는 사실 이제 알거든요. 이 영화를 보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왔던 거예요. 옛날 여자 배우인데. 몇 번 여러 네네. 배우가 했죠.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가스라이트였을 거예요. 가스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소설의 제목이었죠.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네, 그 소설이고 그 동명의 어떤 드라마, 영화 같은 네네. 데인 건데 일종의 그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 일종의 그 사람이 이것이 컵이라고 하면 컵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컵을 보고 있는 게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본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만들어 갖고 그럼 무력하게 되면 옆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의존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그 메커니즘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그 가스등을 그러니까는 뭐랄까 조도를 이렇게 줄여요. 네. 그렇죠. 어둡게. 그러니까 이 잉그리드 버그만 여배우가 자꾸 어두워져. 근데 아니야, 어둡지 않아. 어둡지 네가 않은데.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본인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존감을 확 낮추고.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스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잘못돼 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자임에도 니탓이야. 불구하고 네, 내 탓이야 이렇게 되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되고 피해자랑 가해자의 역할이 바뀌는 그 상황이 바뀌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의존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내가 봐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건데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 범죄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인 사이였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경우도 꼭 네. 애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많다. 이게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학대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 사실은 대기실에서 잠시 네네. 그 프로파일러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프로파일러님께서 그것보다도 FBI에서 규정된 용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전 뭔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FBI에서 만드는 건 그 서브오디네이트, 지배 강간, 서브오디네이트. 예. 지배적인 형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뭐 합의 같은 걸 만든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써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 뭐 지배 강간 같은 형태의 말이 있고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약간 본능적으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영화를 본 사람 같으면은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본질을 빼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범죄이면서 학대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본질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애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애인 사이가 아니라면? 일단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 이 심리적인 장악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보호자, 감독자 관계 이런 관계에서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님 혹시 그런 케이스 보셨어요? 사실은 이건 케이스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여학생이 뭐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선생님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는 채로 지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피해였다. 강제 추행이었다. 근데 그때 거부하지 못했던 거는 그 가해자를 믿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프로파일님도 배상 프로파일러님도 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적은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거꾸로도요? 노인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학대하는 형태 나타난 겁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리고 같은 나이대도 역시 이것을 이제 지배하면서 학대하는 경우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양한 계로 나타날 수 있지.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사례에서 보통 성적인 학대가 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적인 학대가 주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범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성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닙니다. 지배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입니다. 지배욕, 그러니까 주종관계를 만들어갖고 그렇죠. 일종의 어떤 뭐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요새 왕따는 주로 이런 서브오디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왕따를 주로 하는 그 지배하는 아이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에 누구한테 누굴 때리게 시킵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한테 그 피해자를 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지배욕에 의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서브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아이도 사실은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맞는 아이도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막 나서서 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는 하거든요. 그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신뢰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가해자가. 겉보기 다르다. 뭐 이런 그렇죠. 변호사님 그런 케이스 혹시 맡은 적 있으세요? 이런 딱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은 맡은 적이 있어서 피해자 쪽으로 맡아가지고 이제 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안타까운데 이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나타나나요? 특히 이제 성 관련된 게 좀 많잖아요. 이게 이 경우도 사실 그랬던 거고.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한편으로 이제 뭐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한편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해보자, 재구성해보자. 그래서 나온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게 폭력이고 어떤 게 위력이냐 이런 것도 많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폭력이란 위력이란 옛날에는 때리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위협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겁을 먹는 것 그리고 눈을 감는 것 너무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이 범죄라는 게 생각보다는 또 다르게 또 구성이 되고 되게 생각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위력과 폭력의 구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이게 피해자의 마음으로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요즘에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범죄를 재구성하려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죠.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을 나타나면요. 처음에 폭력을 과하게 노출시킨 다음에 점차 감소시켜주는 유형이 있고요. 처음부터 폭력을 작게 해서 높여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탕을 주듯이 조금씩 주면서 거기에 길들여가는 게 그루밍이라고 하면은 가스라이팅 같은 형태는 무엇인가 인식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딱 이건 빨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계속 하다 보면 그럼 분홍으로 타협하자. 처음에 빨간 게 아니야 그러면 빨간 게 맞는데 빨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럼 분홍으로 하지 뭐. 중간으로 하지 뭐. 네네. 이런 형태. 둘 다 길들여 갖고 지배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에 수렴되지만 행동 양태는 두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과하게 가거나 처음부터 높여가거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루밍도 그렇고 지금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다 모두 서보디네이트에 들어간다. 지배. 예.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루밍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모르시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신뢰관계를 이용해갖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이제 뭐 고양이 털을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우리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는 그런 형태에 응용돼갖고 실제로 그루밍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런 형태로 일종의 길들이면서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원정건 씨 케이스가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긴 한데 이 현대인들이 요새 많이 좀 관계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관계에 자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힘든가요? 깨닫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깨달았으면 그거는 다 이제 해결했다 할 정도로 깨닫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폭력이다, 범죄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인식과 교육과 이런 계속 이런 방송도 뭐 그런 식으로 그 당신의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메시지가 이들한테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루밍, 가스라이팅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이 이걸 당한다.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제3의 나를 신뢰한 사람이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합의적인 형태에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그래서 이거 사회성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브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자기가 자기를 못 느낍니다. 자기가 길들임을 당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제3자적인 공동체 합의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뭔가 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자신을 믿으세요라고밖에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가스라이팅, 지금 뭐 서보디네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관계에 대한 그 지배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2명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네 번째 확진자 가족 중 한 분도 음성이 나왔고 밀접 접촉한 95명 지금 자택 격리 중인데 경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14일 정도 최대 된다고 하는데요. 발열, 마른 기침, 숨가쁨 같은 호흡곤란, 의심 증상 발생하시면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에 120 누르시면 되고요. 먹통이라고 논란이 좀 있었죠.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콜센터 대응 인력을 100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1339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내일 저녁 6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